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주식시장이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달부터 코스피 2400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2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선거가 끝나면서 이게 다시 2400포인트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을 보더라도 S&P 500, 미국은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죠. 우리나라에 따지면 뭐 코스피 200과 비슷한 그런 건데 큰 순서대로 500개 종목, 이 종목들을 보면 지난 역시 이제 8월, 9월부터 그 고점을 3,600포인트 약간 밑에 고점이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 직전에 이게 또 훅 떨어졌다가 뭐 고점 대비 한 10% 가격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선거가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식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 시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 0.9까지 올라갔다. 지금 0.8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 뭐 구리는 귀금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금과 은은 귀금속이라고 하죠. 근데 구리는 귀금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비싼 원자재거든요. 철강석처럼 그렇게 가격이 낮은 건 아니죠. 근데 금과 은은 미국 달러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구리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달러 영향도 받고 위안화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구리도 귀금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좀 근접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이나 은이나 구리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뭐 사실 선거 전이랑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거기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로 내려왔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약세폭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양이는데 뭐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뭐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고, 근데 상원은 아직까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현재까지 개표가 끝난 거는 48석 민주당 공화당이 그렇고, 근데 지금 개표가 진행하는 데를 보면 한 군데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또 한 군데는 뭐 좀 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거의 50석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두 군데가 조지아주가 1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답니다. 거기는 또 선거제도가 좀 달라요. 미국의 경우에는 애초에 독립된 주들이 모여가지고 연방 정부를 구성한 거거든요. 연방 의회와 연방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 상원은 뭐냐면 각 주에서 연방에다가 연방 일을 살펴볼 사람들을 각 주에서 보내는 겁니다. 때문에 선거의 책임은 각 주에서 지는 것이고, 그래서 각 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 주가 선거제도가 또 다 달라요. 자기 주가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주정부가 연방에 보내는 대표는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연방에 보내는 상원 의원은 이거는 투표에서 최상위 1등 하는 사람이 50% 이상 득표를 얻어야 된다. 안 그러면 결선 투표 하겠다. 뭐 이건데 미국 전역에서 이러는 건 아니고 뭐 조지아주는 이렇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5일까지 사실 이게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투표할 때 보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년 한 번씩 있잖아요. 이때는 한 군데 좀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 대통령은 중간에 한 2년 더 남아있고 중간에 이제 의회 선거할 때는 견제 심리가 좀 많이 발동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소야대가 되는 경향이 이 중간 선거에서 많이 나타나고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 4년에 한 번씩의 투표에서는 또 한쪽으로
몰아주는 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미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면 상원에서도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두 석을 새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뭐 상원이라고 하는 게 각 주에서 2명씩을 보내죠. 2명씩을 보내는데 한 명은 공화당 후보가 앞섰고 한 명은 민주당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안 그러면 새로 투표했을 때 둘 다 민주당 후보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화당이 아마 50석이나 51석으로 다수당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50석이 되면 미국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표 대결하면 동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수가 나오면 또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던져요. 근데 부통령은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민주당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앞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1번,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의 공약 중에서 증세가 있습니다. 그 세금 더 올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반독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게 법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세율 조정하는 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조정하면 돼요. 그때 정부가 시행령을 세율을 뭐 40%에서 41%로 하고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이런 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의회를 통과시키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법이 만듭니다.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원 하원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상원에는 특이한 법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규정이 하나 있는데 무제한 필리버스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론을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토론을 무제한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나와서 그 법안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무제한. 근데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게 없으면 책을 읽어도 되고요. 뭐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나 시간에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시간을 끌고 가면서 표결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무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미국 상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회해서 곧바로 표결하려고 그러면 60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60석을 얻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전원이 결사 반대하는 게 뭐냐면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나 감세는 진짜로 이게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야지만 대통령, 하원, 상원의 이제 다수당 정도가 아니고 다른 반대쪽 의석을 몇 석 정도 가져올 만큼의 강력한 그런 게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화당이 50석은 차지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금 올리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증세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세 때문에 기업이 깎일지 모른다. 그리고 반독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은 어쨌든 이거를 저지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 철학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증세나 반독점법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거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 조항을 이제 우회하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조항을 우회하는 게 있습니다. 장관 뽑을 때, 대법관 뽑을 때 이럴 때는 우회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60석이 안 되더라도 핵 옵션이라고 걔들이 이제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우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증세나 이런 거 또는 반독점법 어떤 걸 적용하거나 이거는 그렇게 그게 뉴클리어 옵션으로 아마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는 야, 이게 공화당이 상원에 저 정도 의석을 확보했으면 기업들을 그러니까 옥죄고 들어가는 법을 만들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했고 공화당도 그렇죠. 모든 거를 반대하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상원의 공화당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철학과 반대되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가급적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키워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니까. 이 때문에 가령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는 친환경 이것도 일부는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식시장 전반이 올라가고 그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될지 모른다 저렇게 될지 모른다 또는 뭐 불복운동 모른다라는 걸로 이 박스권 형성하던 게 올라가는 게 웬만한 건 통과될 것 같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의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채로서는 상당히 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선거 결과가 야 이거 뭐 블루웨이브 아니네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 대통령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라고 하면서 금리가 10년짜리 미국 채 금리가 0.9%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0.75%까지 다시 떨어졌었는데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증세는 안 되겠고 세금을 더 걷으면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채 쪽에서는 공급 부담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 증세는 잘 안 될 것 같고 경기 부양책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석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로서는 야 이거 상당히 많이 힘들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연방 정부가 돈을 썼는데 7월 달 이후로는 연방 정부가 돈을 안 쓰면서 그 돈을 지방 정부가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방채가 문제가 돼요.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걸 지금 연방이 안 쓰고 있는 돈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지방 정부가 너무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고 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아마도 지방 정부의 재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연방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채가 금리가 좀 내려오고 국채의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은 한 0.82%, 그러니까 그 고점 0.9까지 갔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거의 근처로 올라간 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민주당이 다 장악한 건 아니지만 이 연방 정부가 돈 쓰는 거는 막지는 못할 것 같다. 거기다가 세금을 증세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미국이 돈을 쓸 것 같다라는 것이죠. 돈을 쓸 것 같다. 뭐 증세도 안 하고 돈을 쓴다. 이러면 야, 돈 많이 풀겠네. 이거 달러와 약세를 고의적으로 미는 거 아닐까.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뭐 미국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사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그 각국 정부가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환율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환율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국내만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쓰겠다,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정이니까. 또 환율이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와 그러면 저쪽에 유로와 달러, 중국 위안화 달러, 한국 원에 대한 달러 이런 거기 때문에 상대방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외교적인 문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고 나면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보통 재무장관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모든 나라의 재무장관은 아주 일관되게 환율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 정부는 우리 통화의 강세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한테 물으면 늘 미국 정부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한테 물어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화 강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 재무장관이든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최고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자기 통화의 강세를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쓸데없는 외교적인 문제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립 서비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정부는 이게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자기네 경제를 좀 부양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 약세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출이 더 많이 되게 하고 수입이 좀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근데 이렇게 수출 수입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싼 값에 수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싼 물건이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냐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권이 들어설수록 통화 가치의 약세, 자국 통화 가치 약세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는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저 나라에 채권 투자한다.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포퓰리즘보다는 좀 재정을 좀 쥐어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그러면 통화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가 채권 투자했는데 통화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들어서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나는 저 나라에 채권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파 정부가 들어서요. 그럼 내가 채권 투자할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정을 견실하게 가져가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그 나라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여건을 봐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달러와의 약세, 물론 뭐 미국 경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 달러 강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기조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 공화당 정부는 딱히 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공화당 정부가 이제 강한 달러를 많이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거는 뭐 상원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고 미국이 돈을 풀고 한다고 하니까 귀금속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다시 한 1950달러대로 올라가고 하는 것도 이게 달러 약세와 그래 미국이 저렇게 돈을 풀겠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쪽에 좌로 좀 더 훨씬 더 좌쪽으로 가게 되면 그 뭐 흔히 말하는 현대 통화 이론, 마던 마니터리 티오리라고 해가지고 그 MMT라고 하나요? 그런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달러 찍으면 된다. 달러 찍어서 그냥 저소득층한테 기본소득으로 그냥 주고 그래도 우리는 충분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버니 샌더스 전 상원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바이든 후보는 그까지 간 건 아니, 좀 중도 쪽에 가깝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겠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필요한 만큼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쪽이 됐으면 금값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은 다수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봐야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누구를 이제 백악관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쪽에 헤드로 둘 것인가, 이거 우리 좀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 이게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이야기구나.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글로벌 금값이나 국채 가격, 미국의 국채 가격은 상당히 움직이고 미국 달러와도 약세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까지 좀 너무 많이 생각했나, 그까지 돈은 안 풀 생각이네, 그러면 더 이상 가지 말자 이렇게 되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이분의 생각은 아마도 돈을 풀겠지만 그렇게 남발하지는 않겠다. MMT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서 주식시장은 그 전에 8월 말부터 유지되어 왔던 그 박스권을 일단 뚫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